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교습소의 예진쌤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꼭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은근히 티를 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플러팅이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말을 걸거나 스킨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과 말의 조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꼬신다든지 유혹한다든지 이런 단어들로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여자에게 플러팅을 할 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고양이 보고 갈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은근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남녀가 연애 초반에 적재적소에 한다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여자는 대놓고 티를 내는 행동을 하면 문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표현하면서 위험 요인을 낮추고 소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플러팅처럼 남자들이 바로 눈치채기 힘든 행동인 여자들이 은밀하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예진쌤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자가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바로 눈치채서 확실하게 다가가 주세요.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예진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자가 언제 평소보다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툭 까놓고 말해서 여자의 발전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남자 수강생분들은 연애를 할 때 잠자리를 원하는 것은 남자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도 잠자리에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이런 욕구를 대놓고 드러내기 어려운 존재이죠. 심지어 결혼한 사이에서도 여자가 계속 잠자리를 원하는 티를 내면 와이프인데도 문란하다는 오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주제인데요. 그렇지만 여자는 정말로 딱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때는 시기를 꼭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바로 배란기입니다. 배란일은 생리 시작을 기준으로 보통 14일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배란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성들의 성적 욕구가 높아지고 야한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성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 인간은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고 몸이 임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성호르몬이 분비되며 성욕이 자연스럽게 솟구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란기의 여자는 문란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변화의 시기를 여자의 발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평소보다 더 잠자리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연인이 없는 경우라면 술집이나 나이트에 가서 남자와 놀며 잠자리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정말 남자의 손끝만 닿아도 몸이 움찔거리기도 하고 분수처럼 흠뻑 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남자분들도 평소보다 훨씬 더 잠자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할 때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최소 한 톤은 더 올라간 듯한 목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호한 성격의 여자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와 잠자리를 원할 때에는 무조건 콧소리가 섞이고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평소보다는 무조건 애교스럽게 변하는 것이 여자인데요. 이런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여자라면 더욱더 알아채기 쉬우실 거예요. 평소에는 목석 같고 애교가 없던 여자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앵기고 징징거리는 느낌이 들면 확실히 지금 오라버니께 잠자리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기회를 잘 포착해 주셔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할 때 쏘는 두 번째 신호는 눈빛으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눈빛을 어떻게 파악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자가 보내는 눈빛은 단순히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서 보내는 눈빛이기에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으로 말하다 보니 자세히 보시면 눈가가 떨리고 수줍어하는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포착하시면 꼭 남성분께서 먼저 여성분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가가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같이 있자는 뉘앙스의 말을 잘 꺼내보시면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할 때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여자가 평소에 자기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자친구와 첫 잠자리를 원할 때 대부분 평소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는 당연히 술을 적당히 마셔서 이미지 관리를 하겠지만 이제 이 남자다 싶으면 어느 정도 경계심을 풀고 다가가려는 마음의 연료로 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여성이 오히려 남자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야한 농담을 꺼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할 때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성분들도 대부분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나 스킨십을 할 때에도 어떤 부위를 터치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볍게 어깨나 등 쪽을 터치하는 스킨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먼저 어깨나 등을 터치했으니 성공한 것 아니냐고 착각하시면 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간단한 호감의 표시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자가 어디를 터치해야 남자에게 확실히 호감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무릎이나 허벅지입니다. 물론 냅다 이쪽 부위를 터치하는 여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여자는 오히려 꽃뱀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도 이런 부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남성분들과 스킨십이 어느 정도 오가고 난 뒤에 손이 닿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까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자가 정말 강력한 성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네 가지 신호를 알게 된 뒤에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일 크게 실수하시는 것이 이런 신호를 포착하자마자 갑자기 냅다 잠자리를 하려는 사람처럼 바뀌는 남자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질질 끄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잠자리를 통해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잠자리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자는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야릇한 분위기를 남자와 애간장을 태우고 즐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자리를 하러 가길 원합니다. 애태우고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그 잠자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소중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신호를 여자가 먼저 보낼수록 여자의 머릿속에는 한편으로 이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가가실 때에는 어느 정도 여자가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너에게 정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라버니들이 더욱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빠르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빨리 불씨를 끄고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을 더 안심시켜주고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단순히 잠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잠자리를 원할 때
은밀하게 보내는 신호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꼭 잘 숙지하셔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중년연애 교습소의 예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주부였고, 저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내는 아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부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수학이 아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여러 수학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며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 아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높은 학원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학원 원장과 상담하면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벌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 성적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마침내 서울대 S대를 졸업한 수학 선생님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주었고, 설명하는 태도에서도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가 아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과의 첫 상담 후 열정적으로 수업 일정을 조율하고 과외비를 협의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들의 수학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매 수업마다 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어려워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스스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매번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그 변화는 학교 선생님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수학 시간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 걸 확인한 아내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성적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가 아들의 약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해 줬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덕분에 아들의 목표였던 의대 입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집안에는 어느새 희망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과외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수업 후에는 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추가로 시간을 내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선생님의 배려와 열정 덕분에 수학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모임 자리나 커피숍에서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의 아들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 그 S대 출신 수학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만나고 있을 때 몇몇 엄마들이 다가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과외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도 수학 성적이 잘 안 오르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입을 모았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면서요? 아내는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을 줄은 몰랐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구한 선생님인데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들은 선생님의 연락처나 소개를 부탁하며 아내의 주변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선생님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며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뜻 모두에게 소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구하기 어려운 분이었고 아들의 수업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민 끝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 3명에게만 조심스럽게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새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그들은 차를 마시며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자녀들 교육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사실 너희들한테만 말해주려고 했어.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좋더라.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고 성적도 꽤 올랐어. 새 엄마의 눈빛이 반짝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오른 거였구나. 한 엄마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모두에게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응? 새 엄마는 기대감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디서 그런 선생님을 구했겠어. 또 다른 엄마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새 엄마들에게 선생님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나중에 다시 만날 기약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만의 작은 비밀처럼 공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평소처럼 과외 선생님과 함께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리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거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말했던 투자 말이야. 아는 동생한테 추천했는데 정말 큰 수익이 났어. 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요즘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 아내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투자와 큰 수익에 대한 이야기라니 그동안 과외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만 집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선생님은 통화 중에도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응,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 동생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생기면 알려줄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내색 없이 준비하던 간식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내는 준비해둔 차를 선생님에게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까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혹시 투자 관련된 이야기였나요? 큰 수익이 났다고 하셔서요. 아내의 질문에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아는 동생에게 추천한 투자였는데 운이 좋게도 큰 수익을 얻었어요. 아내는 선생님의 반응을 보며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요즘 저축만 하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하신 투자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흔쾌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위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검증한 것들이라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아내는 안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부담 없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선생님이 투자에 대해서도 믿음직스러운 조언을 해줄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투자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용기를 내어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선생님이 세심하게 설명해 준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투자한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 상승으로 시작해 조금씩 더 오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계좌의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마침내 1억 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잠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억 원이 맞았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 지 몇 달 만에 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걸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안도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선생님의 조언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 덕분에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을 하면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투자 이야기를 그동안 과외 선생님을 함께 추천해준 친한 새 엄마들에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는 수학 실력을 향상시킨 선생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2배가 됐다고? 한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묻자 다른 엄마들도 눈을 반짝이며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 수학 배우고 있잖아. 투자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진짜 나도 꼭 해야겠어. 아내가 투자 과정과 선생님이 했던 조언을 설명하자 새 엄마는 마치 작은 모임이라도 열린 것처럼 너도 나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한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투자할 금액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엄마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애들 수학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투자는 얼마나 잘하시겠어? 나도 당장 할래. 지금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될까? 순식간의 상황은 서로 투자 방법과 금액을 논의하는 작은 투자 모임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 엄마는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돈과 투자 시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들뜬 표정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같이 하면 더 재밌겠네. 선생님한테 한 번에 다 같이 문의해 볼까? 그러면 우리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들은 하나같이 너도 나도 선생님의 투자 조언을 받겠다고 나서며 선생님에게 연락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생님의 수학 교육과 투자 조언이 모두 믿음직스러운 성공의 비결로 여겨지고 있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의 투자 조언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현실화하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신뢰는 이제 무한정으로 커져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아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내를 유혹하듯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해요. 아내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투자들은 모두 큰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더 큰 기회가 있을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으면 5억 원을 투자해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놓치죠. 하지만 제가 직접 관리해서 확실한 수익을 내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한 투자예요. 아내는 선생님의 말에 빠져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배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5억을 맡기시면 제가 모든 걸 관리할 겁니다. 몇 개월 안에 50억 이상으로 불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둘만 알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큰 수익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지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고 그가 제안한 대로 5억 원을 맡기는 것이 정말 큰 기회를 잡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기에 아내는 몰래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며 급히 돈을 빌렸습니다. 잠깐만 도와줘. 곧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어. 몇 달 안에 돌려줄게. 아내는 그렇게 친구들을 설득했고 급한 마음에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사채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대출도 최대 한도로 받아 어렵게 5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을 손에 쥐고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는 아내의 결정을 칭찬하며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제 곧 멋진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선생님에게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에 답장이 늦더니 나중에는 아예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수업하던 카페와 학원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을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해졌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어렵게 모은 돈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기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사라진 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그가 자취를 감추고 나니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과외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던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는 선생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아내의 요청을 받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돈을 어렵게 마련해 드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 선생님에 대해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나요? 그 말을 듣자 한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추천해준 투자라 믿고 큰 돈을 맡겼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또 다른 엄마도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기회가 크다고 해서 큰 돈을 맡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리 모두 속은 것 같아요. 엄마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각자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돈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한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고 엄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선생님, 그리고 그가 가져간 돈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피해를 호소하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했고 속았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결국 S대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선생님의 이름을 대며 그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주소라고 알려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준 씨 댁이 맞나요? 제가 아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맞긴 한데 제가 찾으시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순간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같은 과에 동명이인이 있었나요? 제가 찾는 분은 S대를 졸업한 분이거든요. 최근에 과외도 하시고 투자에 대해 얘기하신 분인데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 학과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으로 학교 다니면서 다른 동명이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학교 졸업자라 믿었던 그 선생님,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허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모두들 표정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 아닌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우리는 접수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투자 기회를 제안했고 큰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겪은 상황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이들의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다가왔고 투자에 대해 신뢰를 쌓은 후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가 사라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S대 졸업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직접 찾아가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덧붙이며 말하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각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한 엄마는 울먹이며 이야기했고 다른 엄마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우리 모두의 진술을 차근차근 듣고 피해 금액과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사기범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만났던 장소나 다른 단서가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실 그동안 선생님이라 믿었던 사람의 진짜 신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었고 돈을 돌려받을 기약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고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해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내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 과외 선생님, 내가 당신 몰래 돈을 빌려서 그에게 투자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가 계속 큰 수익을 약속하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5억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졌어요. 나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5억을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아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투자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엔 수익도 났고 그래서 더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은 다 없어진 거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빌리고 투자할 수 있지?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그 큰 돈을 메꿀 방법도 없고 대출금 상환도 막막해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마주한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다가왔고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모아온 적금과 연금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년 동안 조금씩 불려온 적금과 연금을 모두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시간과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노후를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지한 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다시 대출 잡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손은 떨렸고 은행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추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 때마다 그저 한 자루의 펜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내 옆에서 한없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저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아내에게 선생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급히 경찰서로 향했고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엄마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 사라졌던 과외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음직스럽고 친절한 선생님이 아닌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과 다릅니다. 모든 신상 정보와 학력, 경력까지 모두 위조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는 S대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대학에 여러 번 도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들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입학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수학 실력은 뛰어났지만 대학에 입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학 과외를 하면서 신뢰를 쌓고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고 심지어 학력까지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배신감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사기꾼의 수법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학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라는 미끼를 던져 돈을 빼돌린 겁니다. 아내와 엄마들은 선생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가 보여준 친절과 신뢰 역시 그저 돈을 노린 위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기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사기꾼의 행적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투자한 돈을 모두 도박과 유흥에 탕진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돈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도박 빚으로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꾼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명령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우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도 하나둘 조용히 흩어졌고 모두가 깊은 허탈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던 중 아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적금과 연금,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피해 복구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주치는 풍경들은 변함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사기꾼은 감옥에 갔지만 남겨진 우리에게는 고통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끝난 후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동안의 고생이 허무해진 듯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와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내조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그녀가 그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의 갈등과 이혼이 그의 앞길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아들의 엄마이기도 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만 더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이미 충분히 큰 대가를 치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제가 아내에게 단호히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은 저는 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여러 번 사업에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죠.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와의 불화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셨고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사업 관련 서류를 정리하거나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죠. 어머니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마지막 사업마저 실패한 뒤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짐이 될 수 없다며 쪽지를 남기고 홀연히 떠나셨죠. 그날 나는 아직 어렸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동시에 집안일과 나를 돌보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평범한 가정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안정된 일상과 가족의 따뜻함이 더욱 간절했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평범한 가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시간이 지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고 저는 집에서 두 아이,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저희 어릴 때 꿈을 그리고 있는 듯 했어요. 지방의 작은 전셋집에서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매우 만족한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을 회사로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준비했죠.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돕고 저녁 식사를 차리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특별히 큰 갈등 없이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직장 생활이 바빠질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보낼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가거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특별한 갈등 없이 서로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챙기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했죠. 삶의 특별한 굴곡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마치고 있었을 때 집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다소 조심스럽게 혹시 차용달 씨 따님 맞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저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았는데 그 이름이 다시 들려온 겁니다. 그분은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며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어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혹시나 해서 친자 확인을 위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소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당황스러웠고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그 이후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고단한 살. 그동안 내가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감정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혈연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어쩌면 이 순간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인연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분이 전한 소식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막막하고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 절차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고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앞섰어요. 왜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거대한 재산을 남기고 가신 걸까요? 이 재산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재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던 아버지와 다시금 연결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했고 잊고 지내려 했던 가족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삶의 궤적과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그리움,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오랜 상처들을 조금씩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었죠. 그동안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아이들이 방이 좁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새로 구입한 집은 널찍한 거실과 아이들 각각의 방,
정원까지 있는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아이들이 새 방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도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유럽으로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조차 자주 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시간을 내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워했고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데이트하는 기분을 만끽했죠. 그동안의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시댁에도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 댁에 오래된 가전과 가구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 교체하려고 생각만 했을 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번 기회에 최신형 가전제품과 새 가구들로 집안을 새롭게 꾸며드렸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은 물론이고 편안한 소파와 침대까지 모두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놀라시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선물을 드린 제 마음도 뿌듯했고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것을 보답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던 남편도 점차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하곤 했죠.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은데 좀 좋은 모델로 가야 하지 않겠어? 라며 값비싼 외제차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이제는 경제적 걱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가의 물건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 같았죠. 시댁에서도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너희 시누이 집도 이번에 새 가전제품으로 바꿔주면 좋겠더라. 너희 집처럼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며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점점 그 요구가 빈번해지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듯 이야기하시는 시댁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돈은 사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돈 아니겠니? 라고 하시며 추가로 땅을 구입해 보자는 제안을 하셨죠. 마치 아버지의 유산이 제가 아닌 시댁의 공동재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그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좋은 요양시설이나 별장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단순히 가족을 위해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점차 돈의 무게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절이 반복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식탁에서 불만스럽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까지 가족을 외면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을 꺼냈어요. 마치 제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너도 알잖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어.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며 설득하려는 남편의 말투 속에는 이미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자주 연락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내가 가족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니?
그 돈이 있는 덕분에 다들 편안하게 지내는 거잖아. 좀 더 가족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니? 라며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신우이는 언니는 정말 돈에 너무 인색해.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거절할 거면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라며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제게 다소 서운하다는 뉘앙스로 요즘은 우리 며느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시아버지가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 말에 남편과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며 맞아. 요즘은 너무 따지고 드는 게 많아졌어. 라고 했죠. 그 순간 마치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계속되는 그들의 요구와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나에게는 아픈 과거와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저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대를 거절할 때마다 가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도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고, 그래서 큰 가게를 하나 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안심했죠. 가게에 들를 때마다 남편은 활기차게 직원들과 일을 나누고 마치 사업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 여유가 생길 때쯤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라며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날이 많아졌어요. 직원들은 점점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남편은 그저 관리자의 역할만 하며 점점 가게에서 멀어졌습니다.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남편에게 경각심을 주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장기적으로 봐야지. 라며 가볍게 넘겼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보다는 돈 쓰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듯 했어요. 비싼 시계를 사고 새로운 취미로 외제차를 시승해 보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돈을 쓰러 다니는데 더 바빠 보였죠. 매번 카드 명세서에서 큰 금액이 찍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게를 내준 것도 결국 남편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아니라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핑계로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계속되는 요구와 염치 없는 태도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기대와 당연한 듯한 태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들의 요구를 참아가며 들어줬지만,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 남편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나와 상의 없이 돈을 써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합의한 건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었지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었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불쾌해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가게를 책임지지 못하면 가게를 정리할 거야. 그리고 재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내가 할 거야. 더 이상 시댁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거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주도할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단호한 태도로 가게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수입과 지출 내역도 하나하나 살피며 재정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시댁에도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해 무언가를 부탁하려 했을 때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지원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 했어요.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끝없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와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복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라며 계속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요즘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며 재정 지원을 은근히 요구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이제는 정말 정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더군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언니는 정말 너무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라며 서운하다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죠. 심지어 다른 친척들에게도 돈이 많으면서도 가족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뒷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덕분에 가족 모임에 나갈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에 다시 집중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기고 자신은 여가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 상황을 점검하고 지적하면 가족도 좀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이런 태도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했고 그들의 태도는 변함없이 무리한 요구와 비난을 계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그들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듯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끊어낼 각오를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자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다 같이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서 푹 쉬고 오세요. 여행 경비는 걱정 마세요. 일단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오시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구나. 라며 기뻐하셨고 시누이도 드디어 우리도 가족끼리 호화롭게 여행을 갈 수 있네. 라며 신이 난 목소리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족들은 곧장 고급 리조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하며 여행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화려한 해외여행을 떠난 동안 저는 오히려 그 기간이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겼죠.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약속한 대로 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저는 그저 모른 척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하며 너가 분명히
여행 경비를 준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따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행 다녀오신 거 축하드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불만과 당황스러움이 엿보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가신 여행인데 좋은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동안의 모든 요구와 비난을 참아가며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결국 거짓된 인내였음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그 후로 저는 시댁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불평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해외여행은 그저 그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헛된 희망에 불과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부인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자 이내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금세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그런데 우리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나도 이 가정을 위해 노력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 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룬 재산이 대부분인데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반을 요구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남편은 마치 이혼을 당연한 계약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상속받은 돈이긴 해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함께하면서 만들어 온 생활의 기반이잖아. 나도 그동안 당신 옆에서 고생했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라고 덧붙이며 마치 자신이 마땅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논리에 기가 막히면서도 그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사업을 핑계로 돈을 낭비하고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애써왔던 것은 다 잊은 듯 오직 재산 분할에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그의 표정에는 간절함보다 계산적인 냉정함이 엿보였고 나는 그 순간 그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자며 서둘러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고 내가 그의 요구에 반발하자 법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내 권리는 보장될 거야. 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헌신과 인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남편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아내 개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노고는 상속 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과 분노가 엿보였지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상속금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요구와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유럽 여행 중 사랑에 빠졌던 작은 마을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적한 주택을 구해 새 출발을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갔습니다. 친구들도 새롭게 사귀고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이 남긴 유산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준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호련히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삶을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란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